공자가 시빅, 뭐 단전이라든가 여기 있는 뭐 단활하는 이런 것들을 저수를 할 때에 다른 꾀하고는 좀 차별을 두었어요. 그래서 분량이 다른 꾀에 비해서 많아요. 그러니까 건곤꾀가 차지하는 분량이 다른 꾀에 비해서는 좀 많고, 곤꾀보다는 건꾀가 더 많죠. 건꾀가 워낙 중요한 꾀고 또 처음인 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꾀를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순서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둔꾀 같은 거 보시면은 둔은 원형코 이정하니 무룡요요왕요 이건호아니라 해놓고 그답 단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단활 나오고 그 다음에 상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초구는 반환이니 이 거정하며 이 건호아니라 해놓고, 건꾀는 우리가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하고 그냥 구이로 갔죠. 구이는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거는 이 꾀를 딱 보니까 초구는 해놓고 밑에 상활이 있죠. 상활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요. 그리고 유기는 해놓고 또 상활 있죠. 이제 이 차이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건꾀는 분명히 건은 원형 이정 해놓고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초구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구이는 이렇게. 그 이유는 공자가 또는 이 후대 이제 이 편집자가 이 책을 편집하면서 그 역사성을 보존한 거예요. 무슨 역사성이냐면, 저자가 네 사람인데 그 네 분의 성인이 지을 때에 맨 처음 성인이 누구냐? 복희씨다. 그리고 문왕이다. 그리고 주공이다. 그리고 공자다. 이 순서를 그대로 보존을 해놓는데, 뭐 다른 꾀 뭐 그렇게 중후부원 할 거 없이 건꾀만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건꾀만 이렇게 맨 처음에 이 꾀가 있었고, 그리고 요 꾀사 건원형 이정 있었고, 그 다음에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 상구, 용구, 요거는 주공의 작품이고, 효사는 이 꾀사는 문왕의 작품이고. 그러니까 복희씨의 꾀가 먼저 있었고 상고시대에, 그리고 문왕이 꾀사를 이 상을 보고 여기에다가 썼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인 주공이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효사를 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단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말하자면은 이 건꾀는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으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교과서 있고 그리고 참고서 따로 있고. 그런데 아까 둔꾀 같은 경우는 그 교과서 밑에다가 그 해당 부분에 참고서를 갖다가 붙인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그냥 찾아보기 쉽게. 그러니까 교과서 따로 보고 참고서 따로 펼치고 이러려면 힘들게 생겼으니까 아예 그걸 갖다가 그 밑에 편집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이야기하는 뭐 왕필이니 비직이니 뭐 이제 이런 학자들인데, 어쨌든 그건 이제 편집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꾀사를 하고 이제 효사를 쭉 봤단 말이죠.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 상구. 상구까지 봤죠, 저번에? 상구. 그래서 이게 다 용이에요. 용. 용은 용인데 이제 잠용, 이게 혈용. 이거는 군자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없어요. 숨겨서 약. 혹약, 양용. 소위 이제 후대 사람들이 요거는 두려워할 척자, 청룡이다. 그리고 이거는 도약할 약자, 양용이다. 이건 날빛자, 비룡이다. 이건 노풀할 자, 항룡이다. 그래서 육룡을 잠용, 혈용, 청룡, 양용, 비룡, 항용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용구는 뭐냐면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구절인데, 용구, 용육은 이건 건곤에만 있지 다른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효가 6인데 6 말고는 효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딱 해놨어요. 쓸 용자, 아홉구자, 용구. 구를 쓴다. 이게 다 구예요. 초구도 구, 구이도 구, 구삼도 구, 구사도 구, 구오도 구, 상구도 구. 양은 다 구니까. 그래서 용구 하면은 이 구를 쓰는 거, 이 구를 쓴다 이건데, 뭐라고 했냐면 견, 굴룡호대, 볼견자, 군, 무리군자.
물이라는 거는 한두 마리가 아니고 닥지닥지 이게 다 용이라는 거예요. 이 잡용부터 항용까지 모든 이 용들을 딱 보되 무수하면 길하리라 그랬어요. 없을무 머리수. 머리가 없으면 길하다. 머리가 없으면 좋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먼저 의미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라는 거는 양이에요. 양. 주역은 음양학인데 양 아니면 음이에요. 태극이 갈라져 가지고 양과 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양은 어떻게 써먹냐 이런 뜻이에요. 양을 쓸 때는 양을 쓰는 방법. 양을 쓸 때는 양이라는 건 하늘이죠. 여기서는 하늘을 쓰는 방법. 어떻게 쓰느냐. 견굴용어대 용. 용으로 상징되는 이 양, 이 하늘, 이 능력 있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이 용들을 보되, 보니까 이게 용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이걸 다 봐요. 보되 무수, 수라는 건 머리, 머리라는 거는 공간으로는 맨 위에 있는 거고 아기가 나올 때는 맨 처음이라는 뜻이라고 그러죠. 이 머리라는 거는. 그래서 머리가 없으면 이런 얘기는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즉 앞서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시속이 잘난 체 하지 말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양을 쓰는 방법이다. 그런데 머리를 상징하는 이 하늘에 있어서 왜 머리를 쓰지 말라고 그러나 이런 거예요. 이게 양을 쓰는 방법이에요. 양 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통치로 이야기하면 군주의 덕목으로 그렇게 너무 앞서고 잘난 체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늘이 위에 있으니까 이 저 위에 있죠. 근데 이건 작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늘은 위에 있죠. 이게 하늘 천자니까 이게 하늘이에요. 위에 있지만 이렇게 상천이죠. 근데 하늘이 뻣뻣하게 위에만 있다고 해서 그 작용까지도 그냥 위에서만 놀면은 아무 화육의 그 생육의 작용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머리를 이렇게 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를 누구한테? 아래에 있는 땅한테.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이 머리가 어디로 내려오느냐? 땅으로 내려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고 생물학적으로 양성은 남자고 음성은 여잔데 남자가 여자와 그냥 그 내외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면 여기서는 뭐 장남이고 장녀고 뭐 이 생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남자가 머리를 여성에게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무수는 머리라는 거는 하늘에 있는 과일 둥글게 위에 있으니까 둥글면서 위에 있다. 이게 하늘이죠. 그래서 설계전에 보면은 하늘을 과일이라고 있어요. 과실. 왜냐하면 과실이 허공에 떠 있는 게 둥글거든요. 이게 하늘의 상이에요. 그게 거기만 달려 있으면 안 되고 뚝 꼭지가 돌아 떨어져서 땅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게 무수예요. 무수. 그럼 머리가 없어졌어요. 머리가 없어졌어요. 남자한테 있는 양기가 여자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안 보이죠. 그게 무수예요. 무수. 그래서 천지가 사귀는 어떤 그런 생육의 모습을 무수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초구가 변하면 음으로 변한다고 했죠. 구이두고 변하면 음으로 변해. 다 변해. 초구가 변하면 천풍구, 구이가 변하면 천화동인, 구삼이 변하면 천택리, 구사가 변하면 풍천소축, 구호가 변하면 화천대유, 상구가 변하면 택천쾌인데 그렇게 하나씩만 변하는 게 아니고 굴용, 이 모든 용이 다 동해가지고 변하면 다 음이 돼요. 그럼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수예요. 무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모든 양이
음으로 변화를 하면이라는 그런 괴상의 변화의 의미,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고, 그러니까 점을 쳤을 때 모두가 구가 다 나오면 이런 뜻이에요. 모두가 다 태양, 노양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면 이렇게 하면 이제 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상에 의거해서 그러면 머리가 하나도 없어지는 상인데 하늘괴에 머리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아, 그 머리가 땅속에 박혀 있다는 의미다. 땅속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다. 땅속으로 들어가야 남성의 머리가 여성의 속으로 들어가야 거기에서 아이가 잉태되어 나오듯이 땅에 있는 모든 저 햇빛, 저 구름, 빗물 뭐 이런 것들이 다 씨앗 땅속으로 들어가야 거기에서 그게 무슨데 그래야 여기에서 생육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그 천지 화육의 의미, 괴상 변화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프레지던트 머리가 돼가지고는 잘났다고 딱딱 머리나 꼿꼿이 세우고 그러고 있으면 이 군신들의 모든 백성들의 여론을 듣지 않고 그냥 머리만 빳빳이 있으면 아무 이 상하의 소통도 안 되고 나라가 없는 지경이 돼서 겸손해야 한다. 아래로 숙여야 한다. 이런 윤리적인 의미, 그런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수는. 머리가 없다는 의미는 그런 어떤 괴상의 변화의 의미, 그로 인해서 어떤 천지 화육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윤리적으로 또는 어떤 리더십으로 그렇게 이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하게 아래로 고개를 숙여야지, 내려와야지 뻣뻣하게 머리를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용구가 다 발동을 한 시대예요. 이제는 이제 육으로 넘어간 시대인데 우리가 주역으로 보면 이미 선천은 이미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가고 이제 후천의 도입기에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용구가 다 이제 발동을 해서 이제 쭉 이제 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대죠. 그럴 때에는 그 머리를 드러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다들 자기가 용이라고 다 이렇게 날뛰는 이런 시절에는 가만히 머리를 내밀지 말고 그렇게 있어라 라는 어떤 처세의 의미,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요게 이제 효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이걸 보시고, 이게 주간에 써 있어. 이렇게 주간에 보면 대나무 조각인데 이게 써 있겠죠. 이걸 이제 폈다 또 닫았다 이제 이걸 수없이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해서 그러면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선 맨 처음에는 저 부분, 저 괴사라고 그러죠. 괴사. 이 건괴를 보고 쓴 문왕의 저 괴사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문왕이 어떤 의미로 저걸 쓰셨는지 내가 한번 그것을 설명을 해보겠다라는 게 단전인데, 단전. 저 단활할 때 지금 단활할 때 저 돼지 어금니 단자죠 이게. 이게 이 아래에 있는 건 돼지고요. 돼지 시자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지 시자.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돼지 이게 어금니인데 거기를 강조해 놓은 거예요. 돼지 어금니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뭘 잘 끊는데요. 그래서 이걸 끈을 딴 그래요. 딱딱 끊는 거.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거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음이냐 양이냐, 진이냐 퇴냐, 생이냐 사냐, 유냐 무냐, 남이냐 여냐, 승이냐 부냐, 딱 끊는 거기 때문에 음양학은. 그래서 이걸 보고 딱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딱 끊을 딴자. 문왕이 저렇게 판단을 했어요. 딱 끊었어요, 저렇게. 이거는 건괴인데 원형이정이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 단사에 대해서 보고 단사를 딱 보고 이렇게 참고서를 썼어요. 그게 단전이에요, 단전. 근데 그 단전이 이제 단전은 단전끼리 따로 있는 거죠, 이게. 대나무 이 책이 단전끼리 따로 있었던 거예요. 건괴 단전, 곤괴 단전 쭉. 왜냐하면 건괴 괴사에 대해 쓴 건 건괴 단전, 곤괴 괴사에 쓴 건 곤괴 단전 쭉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건괴 단전은 잘라서 건괴 밑으로 붙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활이라는 뜻은 건괴의 단사에 대해서
공자가 해설하시기를 이런 뜻이에요. 단활. 그래서 뭐라고 이제 공자가 해설하셨냐면 찬탄부터 나오네요. 대제라 큰 대자 크도다 이런 뜻이죠. 크다 크다 크다라는 거는 물론 다 크죠. 다 큰데 제일 큰 게 뭐냐?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이 주역에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한일자는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둘은 끊어져요. 끊어진다는 건 뭐냐면 유한하다는 뜻이에요. 쭉 숨을 쉬다가 목숨이 뚝 끊어져. 유한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유한한 존재들은 크다 작다가 수없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제일 크냐. 그런 줄 알고 있는 또 시절이 지나면 그거보다 더 큰 게 나타나. 계속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로 돼 있어야 돼. 하나로. 그래서 하나로 제일 그 파자를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로 제일 큰 게 하늘이다. 이 세상에 하늘보다 큰 거 없다. 왜? 하늘은 연속성이 있어요. 끊어진 데가 없어요. 이 우주, 이 허공은 끊어진 데가 없기 때문에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하늘에 대해서 크다는 찬탄을 여기저기 했죠. 유천이 위대하니 위요축제하시니 하늘이야말로 정말 지극히 큰 건데 오직 욘님금만이 그 하늘을 본받았다 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와. 그래서 이게 하늘이 제일 크다 이제 찬탄을 하시고 건원이여 그랬어요. 하늘건 으뜸원. 지금 이제 저 건원영이정 5글자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이제 이게 분석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자, 건원. 먼저 건은 원코 하는 그 건원. 그거에 대해 찬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 건의 원이 만물이 자시하나니 그랬네요. 모든 일만만자 모든 존재가 모든 물건이 시원이 있을 텐데 시작이 있을 텐데 어디에 의거해서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 그게 바탕자자예요. 무엇을 바탕으로 삼아서 무엇을 의뢰해서 시작됐을까 하면은 모든 존재는 다 저 하늘이 지니고 있는 하늘에서 나왔고 하늘이 지니고 있는 그 시원 원덕 거기로부터 시작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물의 근원이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늘로부터 나왔다. 하늘에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원영이정의 사덕 중에 하늘의 원덕 시작하는 그 거기로부터 모든 만물이 다 시작이 됐다. 만물이 자시하나니 내 통천이로다. 이에 내 거느릴 통 하늘천 이에 통천 하늘을 거느린다. 건의 원영이정 사덕이 있는데 원영이정은 다른 게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하늘에. 봄이 이제 시작이고 겨울이 마침이죠. 여기가 이제 시작하는 곳이고 여기가 정이 마치는 곳이에요. 정이라는 거는 원래 마칠 종자는 옛날 글자가요. 이 마칠 종자의 옛날 글자가 겨울 동자예요. 겨울이 1년의 마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실사차가 거기에 이제 붙은 거예요. 겨울로 이제 마치고 실이라는 거는 이어주는 거죠. 2년, 연분, 실탈에 다 이어주는 거예요. 마쳤는데 그 속에는 봄으로 이어줄 수 있는 실타래가 내재해 있는 거다 이거예요. 마침이지만 끝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이제 봄으로 잉태돼 가지고 다시 이제 만물이 시작하는 거. 종시라고 그랬죠. 사실은 주역의 우주관은 종시의 철학이에요. 종시. 지금 이제 하나로 크다 해서 우리가 그 하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한글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하나라는 의미 자체가. 그런데
천부경이라는 글에 보면 이 우주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우주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는가?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나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면 그 하나에서 시작했다는데 그럼 그 하나는 언제 시작된 거냐? 그 하나는 시작된 바가 없는 존재다. 하나에서 시작이 됐는데 막상 그 하나는 시작이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모든 만물을 마치게 하는 작용은 누가 하는 거냐? 그것도 하나가 하는 거다. 그럼 그 하나는 언제 마치냐? 그 하나는 마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동양의 철학에는 채용이라는 게 있어요. 채용. 무시 무종이 본체고 일시일종이 작용이에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구조가. 불생불멸이 본체고 유생유멸이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채용 논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역은 이렇게 없을무 아니불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384유의 작용을 이야기하는 글이라. 태극을 계속해서 태극을 연불하는 책이 아니고 태극이 음양으로 분화되고 음양이 사상으로 분화해 사상이 8개가 돼 8개가 64개가 돼서 384유의 작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실용적으로 밝힌 글이기 때문에 없을무 아니불 이런 거보다는 있을 유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편이. 하지만 그 본래의 생각 자체는 이런 생각을 깔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든 어떤 우리가 시원하면 어디냐? 저 하늘에서 다 시작이 됐다. 그걸 이제 건원이라고 그래요. 우주의 시원을. 그 우주의 시원에서 모든 만물이 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건의 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모든 만물의 바탕만 된 것뿐이 아니고 통천, 하늘을 거느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의 원이라는 거, 봄이라는 거는 추나추동의 시작일 뿐만 아니고 이 봄이 여름, 가을, 겨울을 쭉 관통한다는 뜻이에요. 요 시작한 여기에서 쭉 손 떼는 게 아니고 쭉 관통한다는 거예요. 공자가 오도는 이리 관진다 그랬죠. 돌이라는 것은 여기 따로 있고 여기 따로 있고 여기 따로 있고 여기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시작된 그 하나의 도리가 쭉 관통하고 유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차원, 건의 원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거 분석을 해보면 하나는 모든 만물의 시원, 그게 되고 또 하나는 모든 만물의 시원일 뿐만 아니고 이 하늘의 모든 원형이정을 그 건의 원이 다 통솔을 하고 관통을 해나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이제 후대에 오면 이제 사람의 어떤 이 인성,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도 이제 뒤에 가면 붙게 되는 거예요. 운행우시하야 구름은 단일행, 구름이 떠다녀요 하늘에는 우시. 그런데 저게 중요한 거죠. 구름이 떠다니면은 그게 약 올리는 것밖에 더 돼요. 그게 머리 꼿꼿이 세운 거예요. 하늘에 구름만 떠다녀요. 입만 벌리고 가뭄에 입이 쩍쩍 마르고 땅이 짝짝 갈라지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러면 그 보시도 아니고 베푼 게 아니죠. 그래서 저 베풀 시자를 쓴 거예요. 하늘이라는 게 구름만 떠다니는 게 아니고 우시, 시원하게 여기저기 우러받아 살게 비를 베풀어 준다. 그래서 단일행 베풀시, 구름이 다니면서 비를 베푼다. 그러면 구름이 다니면서 비를 베풀면 그게 뭐 하는 거냐? 품물이 유영하나니라. 품물이라는 것은 개성이 있죠. 저게 산품이 이게 뭐 특품이냐 보통이냐 다 품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만물이라는 건요 그냥 어느 하나하나에 애정을 두고 염두한 개념이 아니고 모든 존재 할 때 만물 하는 거고
품물은 그게 아니고 이게 가서 보는 거예요. 봤더니 어떤 현상이라 유형, 흐를류, 얼굴형. 얼굴을 흘린다는 거는 형이라는 거는 형체예요. 꼴을 유출시켜요. 꼴을 유출시키는데 처음에는 이 씨앗이 다 그 꼴인데 비가 오고 이제 싹이 트고 착착착 그 꼴값을 하는데 꼴이 나오는데 그게 다 달라. 처음에는 이게 무슨 우리 지금 과학적으로도 요게 쥐새끼인지 사람인지 원숭이인지 알게 보이고 하나. 근데 세포 분열을 하면서 꼴을 유출시키는데 품이 나타나, 품질이. 이거는 이제 인간이요. 요건 동물이야. 요거는 벌레야. 그게 하나의 오차도 없이 벌레의 그 꼴을 갖고 있으면 벌레의 그 꼴이 유출이 돼요. 예. 품물이 바뀌는 법이 없어요. 사람이 사귀어서 거기에서 꼴이 유출이 되면 반드시 사람의 꼴이 나오지 거기에 쥐새끼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품물이라고 한 거예요. 품은 딱 박히면 일정한 거예요. 이건 상품이다. 이건 중품이다. 이건 하품이다. 이건 천품이다.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이거는 품질이다. 지품이다. 이거는 땅에서 이거는 겨다니고 하는 품질이다. 이건 인품이다. 이건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품질이다. 그런 게 다 품물인데 그런 모든 품물이 지니고 있는 자기의 형상을 그대로 유출시켜줘요. 누가? 하늘이 뭘로? 물로. 그러니까 지금도 이 과학시대에도 어디 생명체 찾으려면 1순위가 물 아니에요? 물이 있느니 없느니? 지구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랬죠. 이게 미르용이라고, 용용이. 그게 물이라고. 물이라는 게 비룡은 하늘에 있고 잠룡은 연못 계곡에 있고 뭐 다 이렇게 양룡은 이렇게 공중에 올라가고 해서 대기가 어떤 순환하면서 생물이 다 사는 모양. 이게 다 육룡의 조화다. 잠룡에서부터 항룡까지 용이라는 거는 연못 속에도 있고 하늘에도 날아다니고 다 하는데 그게 다 용의 조화다. 그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구름이 흘러다니면서 비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저게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 운행우시라는 게. 우리가 이제 괴를 8괴를 배우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저 8괴 중에 우리가 저번 이게 뭐 건곤이 아래에 8괴가 있는데 여기에 택괴가 있어요. 이 못, 연못, 여기 산이 있어요. 산. 그래서 이게 하늘과 땅이 있으면 이 에너지를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이 전기를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여기 땅에서는 이 못을 통해서 하늘로 이렇게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구름이고, 하늘은 산을 통해서 땅한테 뿌려줘요, 물을. 그게 비라는 거죠. 운우지정이라는 말은 원래는 천지에서 나온 말이에요. 산택톤기, 운우지정. 천자문에도 있잖아요. 운둥치우, 구름은 오를 등 이룰치 비우. 구름이 올라 비를 이룬다, 비를 내린다. 그게 뭐냐면 구름이 맥없이 올라나요. 땅이 자기의 애정을, 정을, 실정을 하늘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뭉게뭉게 구름이 올라가요. 그럼 하늘이 그 실정을 받아서, 땅의 실정을 받아서 오냐 알았다 하고 화답을 하는 게 딱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남녀가 후끈후끈 해가지고 스팀이 올라요. 그러다가 딱 교합이 되죠. 그럼 그 물방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남녀가 사귀는 걸 운유지정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원형이 어디에 있느냐? 천지에 있는 거예요. 천지가 산과 못을 통해서 자기의 전기를 통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못이라는 건 움푹 퍼져가지고 여성의 성징이고, 산이라는 건 우뚝 솟아가지고 남성의 성징이기 때문에 하늘은 양이니까 우뚝 솟은 남성의 상징을 통해서 비를 내리고 땅은 여성의 상징인 움푹 패인 못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자기의 실정을, 구름을 뭉게뭉게 올린다. 그게 그냥 우리가 과학으로 보면
냉랭한 뭐 대륜이 뭐 기훈이 이렇게만 치부하지만 주역은 이게 천지가 만물을 부모라고 생각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서로가 정을 통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 사연이 벌어져요. 천지가 이게 하늘이 정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가뭄이 들어요. 이게 또 시도 때도 없이 이게 비를 내리잖아요. 홍수가 나. 이 천지가 운우지정을 적절하게 나누는 게 그게 우리 사람들한테는 행운이고 복이고, 천지가 너무 인색하게 운우지정을 안 나눠도 재앙. 그래서 이제 그 교류를 적절하게 해야지 우리한테는 그게 가장 그 중용인데, 그거 이전에 이런 작용을 한다 이거죠.